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은 지금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트럼프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주의 또는 트럼피즘에 대한 신종어가 나와 가지고 트럼프의 존재가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캘리포니아 아시아 태평양 정책 자문관으로 수고를 하셨고, 또 국제 정치에 대해서 단연간 연구하신 민민송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 정세와 또 특히 트럼프주의, 트럼피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TV 그 토론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바이든이 완패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뭐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상당히 파워풀하고, 네. 또 미국 공화당과 미국의 그 보수 진영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강하게 받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보수주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트럼프의 등장이 어떤 배경에서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트럼프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 미국이 우리가 사실 다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 우리가 보통 그 주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많이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미리 자기가 같은 도그마를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길러주는데, 트럼프는 거기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변형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계에 등장해서 지금 그 주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준 사람이죠.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미국의 대부분의 그 중산층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리고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예. 중산층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1993년부터 미국을 이제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아니 미국의 생필품 이렇게 보면은 뭐 문구점에 가서도 그렇고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방 다가오는 것은, 이러다가 언젠가는 중국의 미국 중소기업이 완전히 네. 잠식당한다 그러나, 네. 그러면 모든 생필품이 미국이라는 시장이 엄청 큰데 엄청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 계속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그 중산층 내지는 중소기업에는 그 피해를 입을 건데,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우려입니다. 사실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그 엄청난 생산국이었어요. 예. 이제 생산국이 되면서 부가 이제는 아주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가 폭등하면서 이제는 임금이 싸고 빨리 생산하는 노동을 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이제 1972년에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서, 그때는 중공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들의 생필품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공급하고 생산하면서 미국이 사주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그 지독했던 가난, 우리 펄벅의 대지에서 보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찬스가 왔죠. 근데 거기서 이제 트레이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동양에서 생산된 아주 물건을 싸게, 아주 인건비가 싸니까 들어오는 대신에 어떻게 그 중산층이 그 부가 이동했냐면, 중산층의 생산 인구가 소비 인구로 바뀌는 굉장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지난 이후에 중국과 수교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임 이사국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만이었잖아요. 그 중국이고 또 이제 중공이라 그래 가지고 중국 공산당, 그래서 배제당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이름을 빼고 이제 바로 중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네네. 상임이사국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중국은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 대국으로서의 그 어떤 자존심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1999년에 미국을 향한 도전의 그 어떤 영국,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는 아메리칸 드림인데 네네. 차이니스 드림이래 가지고 그 드림의 핵심이 우리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네. 기술로 중국이 미국을 한번 이겨보자 하는 네. 것이 네. 중국의 청년 공산당 네. 내지는 네. 심천을 중심한 중국 과학자들이 네. 강하게 결집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중국은 등소평 이후에 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과학도시가 만들어지고 네네. 심천, 상해, 충칭, 북경 이 네 개 네. 도시는 스마트 도시로 만들었다. 네. 그 네. 이후. 네. 그러면서 서서히 중국은 미국을 이겨보자 하는 것과 세계 경제를 한번 주도해보자. 네네. 그래서 소위 원벨트 원로드가 만들어졌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네. 그런 것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 전 세계의 역사가 제국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인데,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제국이라면 대영 제국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그래서 대영 제국의 그 종말은 1944년 노르만디에서 예. 미국이 이겨줌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표면상 종말이죠. 예. 하지만 세계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이제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뱅킹 시스템의 주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 선두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는 영국을 다음해서 패권을 잡았죠. 예. 팍스 아메리카나가 194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부에 그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동양으로 이 저임금을 위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죠. 예. 근데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나에게도 에셋이 있다. 내가 그냥 미국의 지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에셋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인구입니다. 예. 인구와 자원이죠. 예. 그럼 인구는 무엇입니까? 생산. 예. 그러니까 생산을 저임금으로 생산하되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생산했으면 소비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예. 소비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은 이제 브랜드 약 브랜드고. 330 밀리언을 예. 갖고 있지만 예. 동남아시아의 인구가 그렇죠. 인구로 치면 동남아시아 최고죠. 무시무시한 인구를 예.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눈치채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스펙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게 이 테크놀로지가 하나도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받다 보니까 예. 미국이 어떤 계약이냐면 모든 테크놀로지의 스펙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스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워낙 많아서 더 빠르게 더 싸게 지금은 어떤 단계느냐 더 낮게 만드는 지경까지 왔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꿈이 안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차이니스 드림이 지금은 결국은 아메리칸 드림하고 상벽을 이루는 네. 그런 네.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모든 문화, 정치는 중세는 유럽 중심으로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유로센트릭. 그 유럽에서 이제 종교적인 타락 또 네. 정치적인 절대 군주제 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산업화 과정에서 이 바뀌어지는 네, 과정에서 네. 수많은 그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 중에도 유일하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네.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네. 네덜란드로 갔는데 네. 네덜란드 가다 보니까 그것도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잉글랜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네. 소위 말하는 메이플라워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네. 이민 가는 네. 102명이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이 시발점이 이제 그렇게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런 배경에서 한 200~300명 지나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네,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유럽에서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을 피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정신이 미국의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네. 철저하게 이제 유럽과는 관계를 단절하고 네. 자기네들 중심으로 새로운 신대륙 새로운 네. 이제 국가를 건설하는 목표였단 네, 네, 말이에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의 고립주의. 네. 예, 우리는 유럽하고 상관한다. 네. 너네들 혁명을 하든 너네들 전쟁을 하든 우리 신경 안 쓴다라고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의 위협도 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못 느끼고 자국의 경제 발전과 자국의 정치 발전을 아주 급속히 네네. 한 200년 사이에 급속히 그렇죠. 발달을 시켰단 네네.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국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미국이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당하고 네.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 되느냐 하고 네.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과거에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배경이 결국은 트럼프를 등장하게 한 배경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그 미국의 고립주의는요, 굉장히 고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미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미국은 완전히 미대륙.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유럽이 에스파냐 엠파이어, 스페니시 엠파이어로부터 인쿠디션 즉 자기 자국 안에서 예. 종교의 닥트린에 위배되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것을 마녀사냥이라고 하죠. 예. 그 마녀사냥이 얼마나 인텐스했냐면 예. 콜럼버스 때는 3일 안에 다 떠나라.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떠나라. 예. 아니면 다 죽이겠다. 하는 이런 것을 도망온 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국까지 계속됐죠. 그동안에 이제는 독일에서 그 종교 개혁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많은 리바이벌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앵글리칸 처치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개신교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오게 되었죠. 예. 그래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유럽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을 두려워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을 존경했어요. 예. 왜냐하면 유럽의 산업, 우리 베르사유나 궁전이나 가서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는 서시민의 문화로 시작된 게 미국이죠. 예. 하지만 이제 영국이나 그런 유럽의 특히 대영제를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독립, 인디펜던스라는 거는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와 그 다음에 우리 킹 조지의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거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당연히 세컨드 어멘드먼트의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를 클레임하면서 미국의 그 대헌법 컨스티튜션에 보면은요 We the peop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We the country가 아니에요. We the imperial England가 아닙니다. We the kingdom이 아니라 We the people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점은 하늘로부터 받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제국이 미국도 굉장히 비대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 점점 줄어드니까 거기에 경각심을 일으킬 때 트럼프가 다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자. 미국 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1920년 1월 6일이든가요 21년인가 그거 보면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워싱턴 이제 국회의사당 몰렸잖아요. 아, 네네. 그때에 2020 January 2020년 1월 1월 네네. 그때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의 그 슬로건 피켓에 보면은 세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네. 하나는 총, 네. 하나는 트럼프. 네. 그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이해가 네, 되네요. 이해되시죠? 예. 그 사람들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유를 100% 누릴 수 있는 신대륙을 찾아서 왔고 네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네. 간신히 살아서 만든 나라 고난, 네. 고난을 통해서 만든 고난을 통해서 태동된 네. 미국.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럽 관여 안 할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그렇죠. 근데 간섭하지 말라. 정권과 결탁된 정치와 종교와 결탁된 유로부터의 분리. 네, 예, 유럽도 분리.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럼피즘 그러면은 첫 번째가 고립주의, 과거의 네, 네. 고립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봤을 때에 이 역사적 배경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 배경을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립주의 그러면은 지금만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그 미국이 강대국으로서의 그 의무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뭐 그게 당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1776년 독립 직전에 예. 산업혁명이 유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사실은 지주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왕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부의 이동이 왕권을 가진 사람은 자본가로 변하고 그렇죠. 밑에서 농노들은 뭘로 변하냐면 노동자로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 계층에 처음으로 인권을 가진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그렇죠. 말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립주의다. 뭐 이런 거는요. 1776년을 중심으로 한 유럽사를 공부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핍박과 탄압이 있었는지를 이제는 점잖은 나라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인쿠지션에 대해서 보면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독립이 76년. 1776년 독립일이 7월 4일이던가요? 네. 예. 그렇죠.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틀 예? 전, 이틀 전.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세월이 뭐 거의 300년 이상 흘렀잖아요. 한 250년. 250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최강대국이 되었고 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는 전 세계부터는 그런 나라로 네.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핍박, 고난과 핍박 속에서 도망치듯이 갔던 사람들이 네. 어느새 그 초강대국이 되어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 틈 사이에 아시아에서 이 중국이 또 강대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새로운 구도가 이렇게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사이에 결국은 발생한 이제 그 용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은 딥스테이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뭐냐?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세력. 네. 그러면서도 헤게모니를 잡아서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전 유럽을 통해 가지고 또는 네. 중국과 미국 이 전 세계의 먹구름처럼 형성이 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딥스테이트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중국이 할 것이냐? 네. 그 헤게모니의 어떤 본산이 아니면은 모스크바 중심한 소련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EU가 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딥스테이트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십시오. 뭐 각자가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 딥스테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deep, D-E-E-P, 예. state. 예. 그 뭐냐면 보이지 않게 깊은 곳에서 밀물 작업을 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나라. 예. 사실은 모든 권세, 권위가 다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있다는 뜻을 갖고 있겠죠. 예. Deep State라는 단어 자체가. 예. 그래서 Deep State라는 단어 자체를 트럼프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모론이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음모론이 나오면서 많은 음모론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죠. 예. 근데 Deep State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 전에 미국의 아까 건국 역사를 보면요. 세계의 제국은 예. 사실은 로마 제국이 476년에 서로마가 망했습니다. 예. 동로마는 1454년에 망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서로마 제국이 페이퍼시, 예.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와 종교가 합력이 되어서 예. 하나로 새로운 로마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제국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죠. 예. 그래서 에스파니아 제국, 포르투갈 제국, 예. 네덜란드 제국, 예. 그다음에 바이마르 제국, 예. 신성 로마 제국, 예. 그다음에 최근의 것은 대불란서 제국. 그렇죠. 프랑스 그래서 제국. 대불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적 함대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스페인, 에스파니아가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무적 함대였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제국은 뭡니까? 대영 제국이죠. 그렇죠. 대영. 그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너무나 비대에 거치져서 예.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예. 제일 지배하지 못한 동양을 지배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예. 너무 멀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을 키워주게 되었습니다. 예, 일본.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역사를 아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 분들이 모든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부를 창조하자. 예. 서구 유럽이 갖고 있는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인구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침략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예.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기에 지난 500년간은 남미 그다음에 동남아 예. 이 전체를 이제 유럽이 지배했죠. 예. 근데 프랙티컬이 말한다면은 사실은 서구 유럽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서 빠진 나라가 하나가 있다면 동토인 러시아라고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이제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예.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 무지한 하류층이 갖고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황무지죠, 그 당시에. 황무지요. 지금 우리가 서부 개척 영화 보셨죠? 예. 보난자, 예. 로하이드. 아, 그렇죠. 이거 뭐 사실적인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개척되면서 미국에 엄청난 자원이 있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이제 옛날에 스페니시 엠파이어 때는 뭘 찾으러 다녔냐면 금을 찾으러 다녔는데 미국 자체는 금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이 철수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새롭게 크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영국이 1945년 그 패권을 팍스 아메리카나에 물려줄 때까지가 예. 불과 70년 전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영국의 입장이라면 예. 아니 내가 전 유럽을 다 통일하고 전 남미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갑자기 신생국 무지한 나라가 와서 예.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물밑 작업을 하겠죠. 예. 내가 지속적인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딥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흔히 쓰고 있지만 네이처상 당연히 유로피안 파워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겠죠. 그다음에 유로피안 파워를 지속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리크루트를 당하신 분들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예. 좋은 집안 그런 분들이 뭐 엘리트. 우리 엘리트 예.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예. 그냥 출신 성분이 출신 성분, 예. 엘리트예요. 귀족이죠. 들이. 예, 그래서 왕권은 우리가 폐쇄됐다고 생각하지만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세력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왕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예. 김씨자손, 예. 김수로와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파워가 들어서 미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을 중산층 중심의 기독교 나라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다. 네. 즉 뭡니까? 유로피안 그 지배 시대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딥스는 그 영국의 기존 세력들과 예.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온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같은 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에 의해서 피택된 사람들이 아닌 그렇죠. 갖고 있는 기존 엘리트 세력이 이렇게 무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예. 더 난 전략과 플랜을 갖고 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중산층은 우리가 그런 데서 지금 도망을 나왔는데 그렇죠. 우린 다시 돌아가기가 싫다. 그래서 트럼프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녀 사냥이다. 마녀 사냥.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는 전략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단어의 역사를 공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가 말하는 중에서 공산주의, 나치, 파치, 사회주의, 마크시스트, 그다음에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공산주의 마크시즘을 떠나서 오리진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하면은 그 엘리트 중심 지배. 또 네. 귀족의 후예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뭐 이제 EU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과거에 그 유럽의 그 파워를 네. 다시 결성해 가지고 네. 신대륙인 미국을 네. 견제할 수도 있고 네. 또 다시 또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어떤 패권을 이겨보겠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EU가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추측이세요. 근데 그 사이에 네.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네. 거대한 이제 경제 네. 경제력이 이제 새롭게 부상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과거에 중국은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대국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네. 미국을 한번 이겨보자.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순환 법칙에 보면은 네. 첫 번째는 독립성이 있어요. 네,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네. 삶을 추구하는 것이 독립성이죠. 그러면은 이제 대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 네. 아시아, 네. 아메리카 네. 이 세 가지 대륙적. 아프리카는 아직 그런 게 없고 네, 네. 이 세 축에서 어떤 이제 독립적인 네. 파워를 네. 형성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지금은 그런 혼란한 시기다. 네. 지각이 변동하는 시기다. 네, 네, 지각 변동이 있죠. 그 사이에 이것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을 네. 딥스테이트다. 네, 이제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네. 맞습니까? 뭐 의견이 다 다르니까 다 오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중국은 사실은 1971년부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배고픔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중국이 사실 망한 때는 청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예, 예. 1912년으로 알고 있어요. 예. 누구에 의해서 망했냐면 일본에 의해서 망했죠. 맞습니다. 정일전쟁. 네. 근데 일본에서 망해진 일본을 군국주의로 만들어준 나라가 영국이죠. 예. 그 영국하고 더치가 일본을 이제는 일종의 뿌락지로 사용해서 예. 동남아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영국이 중국이란 광대한 그런 나라를 그 많은 사람을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편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예. 예. 그래서 1860년도에 아편 전쟁에서 북경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불란서하고 그때 이때는 중국이 한국을 그때는 조선이죠. 예. 조선을 관리 혹은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연해주를 러시아한테 넘기는 사건이 예.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명 베이징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뭐를 후회하고 있었냐면요. 중국은 명나라 때 정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정하라는 사람이 1300년도에 함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함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하의 그 당시에 일대 해양 일대 일로의 계획이 그냥 한순간에 스탑시켰어요. 예. 그래서 모든 플릿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 범선의 유럽의 범선의 사이즈하고 예. 정하의 범선의 사이즈는 거의 5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었고 한국도 그 사이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일명 장영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영실이 해시계, 물시계. 그래서 천문학적 기술에서 동양에 훨씬 앞서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를 그리워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의 1대1로는 그때 패배한 해양 1대1로의 정책을 다시 수립하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비대해지면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문제가 에너지 자원이에요. 그래서 석유는 대부분 중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륙 1대1로를 확립하기 시작했죠. 신실크로드. 네, 신실크로드. 외쪽으로, 내쪽으로. 그러면 그 신실크로드를 통해서 결국은 석유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 성공한 케이스들만에 특별히 그 뭡니까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지금 사우디 바로 앞에 있는 이란 밑에 있는 파키스탄으로 해서 항구를 통해서 이 석유 항로를 확보하는 중간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이 대영 제국이라는 그 우주적인 혹은 글로벌 딥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파워는 넘겨졌지만 그 안에 있는 오랫동안 엘리트 귀족들이 눈을 여겨보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새로운 알라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국 하나로서는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친해지게 되고 원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인도하고도 원수였어요. 친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봅니다.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네네. 성경 안에 보면 그게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순수한 때묻지 않는 소년 사춘기 때에 남들은 못할 게 뭐 있느냐. 네네네. 우리 민족에도 못할 거 뭐 있느냐.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족은 900여 회 외침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제 정치가 소용돌이 치는 입장에서 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우리나라와 똑같이 1948년도에 독립했죠. 독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1948년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강소국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강한 인적 자원이 있으면서 또 특히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는가 하면은 중동 그 주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적지만은 가장 강한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역시 강소국으로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200개 작은 국가들이 강하지만 적지만 강한 국가로서 아름다운 국가 또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롤 모델이 우리가 한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1989년도에 위대한 나라로 가는 길, 영어로는 The Way to the Great Korea. 그러니까 위대한 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적지만 우리와 같이 적은 나라들이 잘 사는 모범적 국가로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 지구촌에서 진정한 제3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제3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그 제가 그때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지금 한 권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딥스테이트적인 성격이 있죠. 왜냐하면 위성 국가들을 통해 전체주의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 하고 있고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무기, 막강한 경제력, 막강한 그 파워를 통해 가지고 경찰 국가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딥스테이트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피즘 중에 두 번째가
기독교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네네. 그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거는 청교도 중심으로 자기네들은 유럽의 제국주의에서 또 뭐 절대 군주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크든 적든 그 사람들 그때 큰 나라를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13개조를 적지만 네. 신앙의 자유 또 도덕성을 가지고 인간 본래의 본성을 잘 유지하는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네. 했는데 그게 성공했는데 커져버리니까 네네. 그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미국은 성경을 놓고 대통령이 그 서약을 하면서 네, 지금도 하고 성경에 있죠. 근거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네. 것은 기독교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룬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것은 단순한 미국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네. 적은 나라의 모든 전 세계는 적은 나라들이 공통적인 요소가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즘의 두 번째는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의 딥스들이 아닌 네. 작은 나라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아주 굉장히 잘 보통 분들이 안 보는 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성서적으로 본다면 그 위대한 그 바빌론 엠파이어, 예. 그다음에 시리안 엠파이어, 아시리안, 그다음에 그 이집션 엠파이어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이긴 민족이 있다면은 원래 그 아브라함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예. 시리아 하란에서 나와서 그 민족을 이기고 정복자가 되었죠. 물론 이제는 하나님하고 도전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서적인 그 독마는 예.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자를 인정하고 예. 그를 따라갈 때 누구든지 머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이스라엘, 예. 또 그 예가 또 뭡니까 많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을 잘 했죠. 그다음에 이제 13개의 칼라니 식민지를 갖고 시작한 미국이 이렇게 클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대단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는 유럽에서 보수, 특별히 기독교 보수로 도자가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남미까지 트럼프이즘은 굉장한 열풍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엘리트로 태어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족 성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분이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 최선을 다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할 적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그 트럼프 지지국들 특히 이제는 유럽에서는 최근에 빅터 오르반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그 오스트리아가 뭐를 했냐면요. 유로피안 프리덤 매니페스토라고 7월 1일 바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새롭게 기독교화해서 우리가 전쟁을 없애고 함께 공존하자 하고 엘리트 EU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트럼프 개인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주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You can do it. 너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인 글로벌리즘이 아닌 각자의 나라, 각자의 민족한테 하늘이 그들에게 주어진 독립성을 최대한 살려주겠다는 이 국가 우리는 일종의 내셔널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많은 인기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딥스테이트의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의 그 위성 국가를 확산시켜 나갔을 때에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를 무시해버리고 국경을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이 전 세계를 디지털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이거 컨트롤한다고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성의 문제, 네. 또 보편적인 인간성의 문제, 네.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다스리려면은 기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 힘을 추구하다 보면은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봇, 또 그 외에 다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걸로서 인간성이 만족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감각, 감정, 행복론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면 대량 학살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쾌락을 위한 온갖 쉽게 말해서 기존 체계를 이탈한다고 봤을 때에 네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인종을 엘리트 중심으로 어떤 생산을 한다든지 네네. 출산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네.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되면은 엄청난 인류의 정신이 반한 네. 범죄, 네. 과학을 범죄에 이용한다든지 네네. 기술을 범죄에 이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법을 바꾼다. 예. 이게 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서 점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떨어져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처럼 죽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기권 안에 있는 지구라는 이 공 안에서 갖고 있는 자연 법칙, 그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질량 불변의 법칙도 있고, 그다음에 만유 인력의 법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칙이 많지 않습니까? 그 법칙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오퍼레이트하는 법이죠. 그걸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 발견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던 전통적인 방법, 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것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적이라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딥스의 문화는 기독교의 프린시플하고는 좀 다르죠. 기독교의 프린시플은 뭐냐면 누구든지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너는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누구든지라는 엄청난 단어 때문에 미국의 헌법은 We are the people이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프린시플, 법칙을 믿기로 작정한 그 우리 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이제 반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성의 법칙. 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진화론이 지금은 많이 곽강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성이라는 것은 가장 힘세고 잘 뛰고 키 큰 자만이 특권을 갖고 이게 관리, 즉 도미넌스의 그 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진화론으로 봐서는 가장 진화가 된 민족이 독일 사람들은 아리안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템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우리 성경에는 어디 있다고 되어 있냐면 지도를 봐야 됩니다. 네, 터키에 지금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도미넌스를 갖기 위해서 제국을 부활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거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떨어집니다. 키도 작고 테크놀로지 못 따라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누구든지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웍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웍 문화는 기독교의 프린시플을 우선 반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창조주가 있다.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모든 생태계의 이코시스템은 암과 수로 구분된다. 암수. 그래서 암수를 변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MO를 만들고 계속해서 변형하는 유전자 변형에 대한 시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식물로 시작됐다. 동물로 갔다 이제 사람까지 해서 사람을 지금 하랄이라는 사람은 2045년까지 새로운 사람 즉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는 사람의 마지막 세대라고 이제는 발표하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미국과 그 독일에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이거는 인조 자궁이죠. 그래서 좋은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서 키와 머리 색깔을 선택해서 그 아이를 완벽하게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미 독일과 미국의 레버토리가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창조자의 그 법칙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가 지금 선택에 달려있죠. 믿음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믿음, 그런 그 역사의 도전이 있고,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 뭐냐면 xenophobic이라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는 또 필요 없는 사람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그 원치 않는 아이를 낙태하는 거. 그래서 마가렛 생어라는 사람이 1960년대 법을 만들어내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낙태하는 기간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게 턴오버가 됐어요. 연방법에서 그 우리 그 주법으로 변경이 돼서 각 주마다 선택권이 있지만 약 6천만 명의 아이가 지금 현재 낙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뭐죠? 지금 이제 트럼프이즘의 도그마의 일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딥스테이트의 실체와 문제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동성애자 또 그 우울증 이런 것을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많은 그 자료를 봤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성전환 수술을 막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남자 여자 양성을 다 가지는 성전환 수술. 우리 같은 경우는 성전환 수술은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면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마취를 잘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기분 좋게 있다 보면 해결될 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법으로 이게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 인류의 본성, 인류의 본질, 인간의 전통적인 인간적인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감히 누가 그거 아니요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던 차에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트럼프가 등장했다라는 사실은 저는 트럼프하고 악수를 한 적도 없고 제가 미국 그 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었던 것은 트럼프의 다른 영어 책에도 있는데 낙태 반대하는 거 나 찬성한다. 네. 그거는 인간 본래의 인간 본성을 지키고자 하는 본성인데 딥스테이트의 한 세력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기본적인 법과 기본적인 질서, R&D 자금을 줘가지고 대학 지성인들을 왜곡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미국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불법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해가지고 혼란을 조장한다든지 각 나라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국가의 체계에 혼란을 줘서 자기네들의 공산주의하는 위성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또 그거 선거에 관여한다든지 경제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쪽 편의 딥스테이트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피해, 첫 번째, 두 번째 피해가 아마 한국과 미국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지금 막 그 어둠의 먹구름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보면은 한국은 강소국가로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부상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감히 제가 아무리 예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했기 때문에 전 그렇죠.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이 있고 있습니다. 그것이 1라운드는 이겼다가 2라운드는 또 졌어요. 네. 그러면 다시 3라운드에는 지금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소국가로서 대한민국도 같이 나오면 같이 이길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소국가로서 이 딥스테이트의 세력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한번 말해 주세요. 굉장히 뭐 제가 지도자가 아니고 저는 그 성경 학도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지역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지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유라시아라는 그 엄청난 파워의 끄트머리에 누가 있냐면 서쪽에는 유럽이 있어요. 불과 유럽은 우리가 G7이라고 해서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영국이란 섬나라를 빼고 미국이란 섬나라를 빼면은 아주 굉장히 작은 주로 프랑스, 독일, 벨지움, 그다음에 이렇게 몇 나라가 이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유럽을 지배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10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은 어디에 있냐면 그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장점 뭐냐면 우리 바로 위에 러시아라는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를 좀 무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미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그들의 개인 소득이 지금 15,000달러로 지금 발표됐어요. 바로 이틀 전에 IMF가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그 러시아. 근데 자원이 많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중국. 제2의 나라죠. 현재는 GDP를 봐서 제3의 나라는 누굽니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도. 그 밑에 있는 뭐 인디아. 그다음에 우리 그 G7에 들어간 유일한 동양의 나라 일본.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나라는 5개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인간의 제국이기 때문에 다 장점과 약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국들은 다 대충 200년에서 400년을 지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만 빼고요. 그것을 볼 적에 그러면 러시아의 단점은 무엇일까? 중국의 단점은 무엇일까? 약점은? 미국의 약점 무엇일까? 그다음에 일본의 약점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미리 가서 전략적 포지션을 한다면 그게 영적인 포지션 그리고 물질적인 포지션 그리고 정신적인 즉 문화적인 포지션을 한다면 한국은 대단히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보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지리적인 위치를 최대한 사용해야만 우리가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서구 유럽은요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갖고 이겼어요? 테크놀로지를 갖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갖고 이겼어요. 이 나라에 가면은 해안선에 해가 몇 시에 뜨고 조수건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위가 많고 바위가 적고 바다의 수심이 몇 미터가 돼서 배를 언제까지 정박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박하기 전에 그 나라에 가서 한 달을 미리 묵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가서 이 나라의 조수간만 해가 지고 오는 거, 몬순, 우리가 말하는 장마철이죠.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전략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로마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럼 로마가 무엇입니까? 작은 빌리지예요. 시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한 문화적인 그 역사, 그 브릴리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박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피즘 또는 트럼프주의가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건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트럼피즘이 사라지겠는가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를 왜곡하는 글로 도배가 돼 있어요. 아, 네. 트럼피즘에 대한 본질적인 거는 한국에 제가 볼 때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트럼피즘의 마지막은 복음주의입니다. 네. 예. 이제 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 청교도 정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과거에는 캐톨릭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공회라든가 네. 그다음에 감리교라든가 네. 장로교라든가 이런 것은 이 조직 구도가 이 계층이 있어요. 네. 이게 있어가지고 그 자체에서도 자꾸 복음이 변질되고 변질된 요소가 있는데 미국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것은 복음주의 교회. 네. 복음주의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경을 받아들여서 성경에 근거해서 개인의 인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복된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렇죠. 게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어떤 제도나 어떤 것도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주의. 네. 그런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뭐 30%, 38%에 네, 네. 부흥하고 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래에 창조된 본성을 그 본성의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순환의 법칙의 처음에는 이제 독립성이잖아요. 두 번째는 각자가 독립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는 공존한단 말이에요. 네. 공존성. 그게 인류 사회의 순환의 법칙은 항상 그렇잖아요. 공존하는데 공존하는 체제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생긴다 말이에요. 경쟁력. 그랬을 때는 그 경쟁력의 균형이 맞아지면은 결국은 상생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그 순환의 법칙의 하나의 그 원리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경제가 너무 성장하고 정치적 규모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거기에는 힘이 직접적으로 넘어가면은 인간 본성이 한쪽에는 무지하게 상실되는 것.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뭐 2억을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전체주의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 죽은 2천만 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 한 생명은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 한 생명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 자연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형성을 하고 네.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울려서 사는 동네가 네. 커서 시를 이루고 네. 시가 커서 국가를 이루는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악이 돼버리는 그게 네.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복음주의는 그런 것을 최대한 걷어내는 개인 중심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곧 악인데 동성애에 대한 악이다. 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런데 미국은 어느 사이에 그걸 받아들여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인간 본성을 회복하자. 이거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가 하고 있으니 트럼프이즘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이즘이 있는 거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황교안 전 총리가 전화가 왔어요. 네. 트럼프이즘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하는데 와서 좀 들어요. 얼른 갔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네.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왜 트럼프가 다시 보통 대통령이 한 번 하고 떨어지면 안 나오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은 아마 처음 아닌가요? 몇 번째 있는데요. 전에 이제 루즈벨트가 또 있고 한 몇 번째 되는 것 이런 같아요. 강력한 예. 대중의 그 지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그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배우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이 흐름에 트럼프이즘은 이건 뭐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국수주의가 아니다. 네. 미국 국수주의가 아니고 트럼프이즘은 인간 본성을 또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부족 민족과
국가가 네. 건전하게 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네. 보장하는 정신이 네, 네. 뭉쳐진 것이 네. 트럼피즘이다. 저는 그래 결론을 내리고 또 국제적인 세계 지도를 보면서 또 마무리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보통 그 역사를 볼 때 지금 뭐 수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written history를 볼 때는 사실 길진 않죠. 근데 이제는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을 보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로마 제국 여기 있죠. 이렇게 다 합쳤습니다. 로마가 합치면서 이들은 이제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소로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터키 쪽으로 옮겼을 적에 망했습니다. 여기가 그때는 여기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기를 다 지배해서 많은 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지난 2000년 동안의 문화를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를 합쳐서 우리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긴 너무나 훌륭한 것도 많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에서 제외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인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장점 뭐냐면 인구가 그러니까 장점은 자원이 많습니다. 우선은 나라가 춥기 때문에 공해, GMO가 들어가지 않은 막대한 수산자원. 근데 이들은 이제 생선을 별로 먹지 않죠. 제가 가봤던 약 450종류의 수산자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자원은 한 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먹는 생선이. 나머지는 그냥 물반, 생선반이라니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땅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육축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니멀 핀이라고 하는데 우리에 기르지 않고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우유로 만든 초콜릿은 사실은 러시아산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또 뭐가 있냐면 엄청난 몽골리아 북쪽에 이제는 그 농토가 있죠. 그 농토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토가 지금 최근에 중국하고 계약이 들어갔죠. 그래서 세계의 밀 생산 1번지가 사실은 미국하고 러시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네덜란드가 농업국으로서 이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러시아의 그 단점은 뭐가 됐어요? 춥고 인구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러시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서로마 제국에 476년 멸망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멸망 직전에 이미 이 모스크바 쪽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펀더멘탈 크리스티애니티 즉 오소닥스로 변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 계속 각축전을 벌이면서 동로마가 지속될 동안 동로마가 망할 때는 이미 모스크바가 제3의 그 로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분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서적으로 말하는 로마 제국의 두 다리는 하나는 서로마 제국 즉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한 로마 또 하나는 뭡니까? 교황 제도가 아닌 그냥 평범한 그 비숍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이죠. 를 중심으로 한 이 두 가지의 도그마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제국을 움직이려면 한간의 종교가 하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로마 제국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장화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 많은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콘스탄틴이 그거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국교가 전체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변형이 있게 돼서 특히 476년에 소로마가 망하면서 동로마에서 뭐를 줬냐면 비숍이 황제가 되라.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 높은 목사님, 사제가 황제가 되는 역사가 로마 제국의 페이퍼시 황제 제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교황 제도를 갖고 움직이게 돼서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로만 캐톨릭 처치의 그 많은 변형과 또 비대해지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니까 잘못된 것에 반항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틴 루터의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때 구텐베르크가 일어나면서 구텐베르크에서 인쇄가 돼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의 제국은 사실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죠. 1945년까지. 근데 영국과 불란서가 제국의
그 패권을 갖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데 워털루에서 불란서가 졌습니다. 불란서가 지면서 영국이 1815년서부터 1944년 노르만디까지 전 세계를 지도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파워를 갖고 있어서 시절 모든 아프리카를 다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망간, 금, 그 다음에 가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니제르라는 나라에서는 가스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이번에 니제르에서 혁명이 나서 지금 현재 불란스로 가는 가스 라인이 차단됐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는요, 사람은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근데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놀란 사실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영국 엠파이어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미국으로 갔지만 이제는 영국이 이제는 대부분의 것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부는 가장 가까운 동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하고 가까운 이 동부, 우리 미국의 동부죠. 거기에 13 칼라니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3개의 식민지로. 그 식민지가 독립한 게 1776년이죠. 여기에 무서운 파워가 얼마나 셌냐면요. 그 미국의 내셔널 앤썸 국가를 한국말로 통역해서 읽어보시면 이때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국의 남북전쟁은 장난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이면서 즉 종교의 자유를 섭득했죠. 근데 영국은요 전 세계를 지배해서 그들의 모든 자원을 갖고 있었죠. 한 예를 드린다면 지금 이제 불란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름 뭡니까? 불란서의 모든 자원은 아프리카 여기서부터 오죠. 근데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생션을 걸어서 자원 차단.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지금 현재 농사가 이제는 기후에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EU에서 법을 만들어서 농사가 제한되면서 엄청난 식량의 부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니제르란 나라가 이제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 차단하면서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서로마 제국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원 부족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영국이 볼 때, 서로마가 볼 때 지금 모든 유럽의 연합체를 경제연합체를 EU라고 하고 군사연합체를 나토라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딱 자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기가 필요하죠. 아프리카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동로마 제국, 즉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소닥스를 믿는 러시아인 것입니다. 영국에는 보리스 존슨이 옛날 수상이죠. 보리스 존슨이 2023년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이제는 영국이 주도하에 로마 제국을 부활할 때라고 2023년에 발표했습니다. 이건 물론 공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똑똑한 엘리트 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흡수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사실은 피스 협정이 이스탄불에서 2022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누가 비토를 놨죠? 보리스 존슨이 피토를 놔서 결국에는 이들의 자원을 흡수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겨우 엠파이어가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적인 정신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보게 되면요,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의 같은 로마 제국으로 서로마, 동로마, 아까 모스코가 아까 우리가 그 로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00년도서부터 자기의 모스코를 제3 로마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현재 합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이 나라를 갖다가 너무 넓어서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공격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죠. 사실은 이 러시아는요, 대부분 동토기 때문에 이 나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해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해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토니아 북쪽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발틱이라고 얘기합니다. 발틱. 예, 그래서 발틱에서 전쟁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귀송시킨 로일 전쟁도 발틱 함대가 여기서 와서 쭉 돌아오는데요. 수에즈를 거쳐서 오면은 러시아가 이겼어요. 근데 수에즈를 누가 막았어요? 영국이 막아서 삥 희망봉을 돌아오다가 우리가 말하는 스시마 대전에서 하루 만에 패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한국이 그때 조선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볼 적에 이건 민주주의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전 세계는 아직도 패권 주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약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제르는 그 우라늄을 영국에다 팔 때 킬로당 2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가 얼마예요? 200불이에요. 100분의 1에 사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그 내추럴 자원을 플런더, 일종의 말하면 노략을 당하는 것에서 거부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로마 제국 똑같은 문화권, 즉 뭡니까? 우리 그 페이퍼시나 그 오스닥스의 로마권 그 문화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제 발틱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발칸이라고 해서 여기 흑해 북쪽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뭐 크리미아 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느끼시지만 모든 문제는 크리미아에서 일어나요. 그 크리미아 북쪽에 있는 나라가 뭐죠? 바로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보면 헤제모니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이 그 파시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바로 밑에 이 동로마 제국을 쳐보신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 터키죠. 이게 오스만 제국인데 오스만 제국이 이걸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국기를 보면요, 이 나라는 원래 앙숙이었어요. 왜? 망했으니까. 동로마 제국이, 여기는 너무나 오소닥시를 정의하는 나라고, 여기는 뭡니까? 이제는 이슬람의 나라죠. 그래서 원수지만 여기를 나가서 함대를 넣었으면 또 엄청난 그 말마라 해협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에게해를 지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죠. 근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장 해상으로 나가기 좋은 때가 어디죠? 바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은요, 이제 얼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필요한 항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진이죠. 바로 밑에. 그래서 지금 현재 동로마 제국의 첫 번째 발틱, 발칸, 그 다음에 태평양 출구를 하고 중심으로 전 세계에 헤제몬 전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차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미국, 지도가 동그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낮은 선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선봉은 수심이 11m가 되어서 함대가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또 지도에 보시면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세계는 컴퓨터화돼서 AI가 움직이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노동비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뭐예요? 원료비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운송비예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직행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TSR, Trans-Siberia Rail입니다. 그것이 1916년에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잘 니콜라이 2세가 완성을 시켰죠. 완성하자마자 누가 잡아먹었어요?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나서 몽땅 한꺼번에 잡아먹게 되었죠. 순식간에 공산주의로 다 넘어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것이 생겨서, 만약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여기까지 자기 부상 열차로 간다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의 트랜짓 타임이 어떻게 되냐면 17시간이 됩니다. 하루가 안 걸려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얼기 때문에 당연히 나진으로 와서 배를 정박해서 카고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간다면, 그 다음에 중간에 중국, 몽골리아에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스테이션이 한 17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장점 무엇입니까? 자원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TSR이 있다는 거. TSR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데, 여기는 유럽이 만만치 않은 파워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갖고 있는 자원과 생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선적을 할 경우 17시간에 유럽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떴다 얘기하면 이 카고가 도착했어요. 그럼 카고가 무엇입니까? 사람도 있고 무기도 있고 생필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략적인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전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영국의 제2 영국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6년에 독립은 했지만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스턴 티 사건으로부터 해서 많은
북한 전쟁이 있으면서 이들이 이제는 뭐냐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부로 가기 시작해서 서부까지 이제는 돼갖고 2차 전쟁에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와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는 전략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1948년에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한국과 대한민국 또 북한이 따로 독립이 됐다는 거. 그래서 유엔에게 인정을 받았죠.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무엇을 차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2500년 만에 다시 찾았어요. 또 1967년에 뭐를 찾았습니까? 바산 골란 고원을 찾았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 할 때 내가 바산 골란 고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너희를 해방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누구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 전이 3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 없이 우연하게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고 또한 바산 골란 지금이 우리가 말하는 골란고원을 67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관리하는 서로마 제국의 EU 서로마 제국의 나토, 서로마 제국의 유엔의 근거 이것들이 모든 파워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그것은 occupied territory다. 그것은 너희가 전쟁에 스급탄 점유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나타나서 2018년에 어떻게 했죠? 2016년에 당선돼서 2017년에 발표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수도를 옮기겠다. 거기 우리 대사관을 열겠다라고 2017년 11월 달에 약속하고 그게 3년이 걸려요. 미니멈. 근데 어떻게 2018년에 급습을 했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워서 하는 역사가 1948년 독립 후 70년 만에 191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의 미 대사관에 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성서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입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동문으로 입성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시가 필요해요. 그 예루살렘 시가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1976년에 67년에 확보를 했지만 2018년에 공식적으로 됐죠. 그럼 2018년에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싱가포르 회담이 생겼죠. 물론 핵 문제로 됐지만 그 핵 문제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는 미군이 들어가서 우리 그 미군들의 유골을 끝까지 다 회수할 때까지는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어떤 계약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또 20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Occupied Territory 곤란 하이시 트럼프가 또 한 번 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땅이 영원하게 이스라엘 땅이다. 당연히 2023년엔 유엔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EU가 발표했어요. EU는 아니다. 다시 아큐파이드 테리토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전쟁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아규먼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란고원이 2019년에 화복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성서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박사님. 왜? 골란고원은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인데 3500년 전에 모세가 회복한 이후에 뺏겼다가 3500년 만에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에서 다시 영원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19년 초에 일어나면서 2019년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열리고 2019년에 누가 들어왔어요? G20 회담에 동경을 왔던 트럼프가 여기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성서 학도로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특이한 일이죠. 또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18년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2024년 6월 19일 날 만났는데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 북한에 있는 두만강 하류와 러시아 거기에는 핫산다리라고 있습니다. 핫산다리를 재개발하겠다고 이제 2018년에 푸틴이 갑자기 그 약속을 맺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김정은은 2012년서부터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서 교류가 없었는데 그 다음 날로 중국에게서 초대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북한이란 나라가
이제는 그 세계 무대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뜨는 사건이 사실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가 공산당이 누구에 대해서 들어왔죠? 러시아로 해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힘이 약해져서 망했지 않습니까? 1991년에. 그러면서 차이나가 굉장히 71년서부터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눅 들어 있어요,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가 북한을 이제는 2018년에 계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의 변형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18년 핫산다리 개발 계획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약 3월 초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나가 아까 우리가 그 중국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의 단점은 해안선이 없다는 거죠. 다 얼어붙었으니까. 가장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얼어서 어디를 가니까 핫산 밑에 나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눈독을 들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하이난 아일랜드, 홍콩에서 카고를 뺑뺑뺑뺑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가장 빠른 곳은 뭡니까? 여기 나진인 곳입니다. 그래서 나진을 점유하려고 훈춘을 개발을 잔뜩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눌렀습니다. 근데 누를 사이에 어떻게?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할 수 없이 이제는 러시아, 차이나가 합력해서 해안선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2024년 6월 19일로부터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러시아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는 유로피안 헤제모니, 즉 딥스테이트에 대항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아이러닉하게 러시아의 이제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제 북한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편이 되었죠. 이제는 원래는 한편이 절대 될 수가 없지만 전략상 석유가 필요해서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을 방문하고 차이나가 한편이 돼서 브릭스가 되면서 어디를 갔어요?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요 어떻게 남진하의 모든 해안선을 다 차고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쿠알라룸푸르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물론 발표가 났죠. 우리는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사우스 아메리카, 차이나에 동의하겠다 하고 발표를 해서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마자 인도네시아가 그럼 나도 하겠어. 결국에는 차이나는 여기는 이슬람권을 중심이라는 것을 확보한 것을 푸틴이가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로피안 헤제머니에 이제 잭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잭이 걸렸느냐? 이제 뭐 홍콩에 넘어간 지가 지금 한 40년 됐는데 이거 전체는 다 영국 주도였죠. 근데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945년 이후에는 당연히 미국으로 넘어갔죠. 이제는 다시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브릭스로 이제 전체 파워가 넘어갔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여기서 석유가 오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항구에서 내륙으로 석유를 운반하면서 또 해안선을 만들었는데 차이나하고 인도하고는 원래 원수였다가 브릭스로 인해서 이제는 강제로 가까워지게 됐죠. 러시아, 차이나도 강제로 가까워졌어요. 석유 때문에. 인도하고 차이나도 강제로 석유 때문에 가까워지면서 석유 유통난이 어딥니까? 유통로가 바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차이나는 싱가포르 앞바다인 것입니다. 싱가포르 앞바다에 전 세계 석유의 40%가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 물동량의 40%가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차지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둘 다 차이나, 러시아, 브릭스에 조인한 것이 2024년 6월 달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결국은 헤제모니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죠? 이 러시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도하던 나토가 와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게 있어요, 박사님. 우크라이나 너무 부패가 심하다. 라는 발표를 이제 나토가 오늘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전쟁의 종결이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세계의 로마의 문화권의 충돌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성서적인 역사인데요. 우리가 바빌론 유폐가 BC 한 6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가서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구분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 이후에 바빌론이가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그리스가 오고 로마가 온다. 네. 근데 로마의 다리가 2개가 돼. 네. 그러니까 발가락 10개의 세계에서 내가
깎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걸 다 부시고 인간 제국을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립하겠다는 게 바로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네. 그럼 70일의 계시 69일 다시 들어가 주시면 69일에는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 완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뒀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야곱의 환란 7년 환란이라고 우리는 일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에 메시아가 7년에서 여기서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릴 때 나라가 2개에서 10조각이 나는 때가 됩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래 전에 이 로마 제국이 마지막 제국인데 이 마지막 제국들이 충돌하면서 각축전을 벌일 때 그 로마 제국을 한 개로 모으려고 하는 것을 뉴 월드 오더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우리 신전은 를 보여드렸는데 로마 문화가 얼마나 위대했었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여기 가면 이음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다 하나 잘라진 돌이에요. 잘라 돌을 깎아서 이렇게 엄청난 신전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은 뭡니까? 그리스의 신은 우리가 말하는 12신이 있어요. 그래서 12신들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 최고 높은 신 제우스라고 하죠. 그 제우스를 만드는 신전이 어디에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조그만 거 또 옮겨주시면 버가모의 신전을 본따서 그 히틀러가 우리의 신은 제우스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리고 그 신전. 그럼 요즘은 또 어떤 이제 이건 아까 우리가 GMO 얘기하셨죠? 이제는 식물 GMO. 그 다음에 다음 GMO는 뭡니까? 동물 GMO를 떠나서 이제 인간 GMO까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맵인데, 여기 몽골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이나가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이제 우리 우리 핫산 다리가 있는 그 러시아 북쪽이 있고, TSR이 어디까지 갑니까? 유럽 전체까지 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로지스틱이냐면 전 유럽 동남아를 도는데, 아프리카를 도는데 보통 지금은 45일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45일이 아니라 17시간에 갈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을 누가 갖고 있냐? 러시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이기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TSR을 분명히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그 히틀러가 버가모그에 있는 그 신전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우스한테 제물, 인간을 바치는 신전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베를린 뮤지엄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게 1933년의 일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다 이제 역사적 기록이니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학이 발전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자료를 도서관에 전시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전산화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치면은 모든 정보를 과거, 현재, 미래 예상치까지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과학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단시간 안에 또 이게 확인이 하실 수 있으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구의 생성에서부터 또 미래까지 또 유럽에서 또 아메리카 또 이 아시아까지 전체를 이렇게 1시간 내에 쭉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속에 트럼피즘의 맨 마지막이 이제 복음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가정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보장되는 국가. We the people.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둠의 세력 내지는 악의 세력은 기술적으로 또는 권력 이런 것이 결합해 가지고 특정 사람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는 항상 과거에서부터 있었죠.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러면 그것과 우리가 대립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중에 한 사람
저도 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같은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여기에 이제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그 구글 자료에는 윤석열도 이 네. 편에 섰다라고 네. 윤석열 이름도 나옵니다. 네. 기왕이면 이름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황교안 대표도 네.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서 복음주의에 근거를 네. 해서 모든 개인이 또 개인의 국가가 개성을 가지고 또 개성 있는 그렇습니다. 문화를 서로 네. 존중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상생하는 네. 대립하지만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트럼피즘이 가장 강력한 하나의 그 이슈 내지는 하나의 그 사상이 아닌가. 사상까지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국의 개인의 인격과 사번티, 그 나라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또 남미 그리고 유럽에서도 굉장한 호응을 얻어서 오르반이 그 유로피안 프리덤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황한 초청해 얘기를 주셔서. 또 이렇게 네. 지루하지 않게 네. 또 지도를 보면서 세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또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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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